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미국 대선에 지금 어떤 승자가 여전히 이제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많은 또 어떤 뭐 소송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뭐 군부가 뭐 그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군부가 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뭐 정말 내전이냐 뭐 이런 그 시나리오까지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정말 too close to call이라고 하죠. 정말 박빙입니다. 정말 땀을 쥐게 하고 그리고 아주 너무 초조하게 우리가 손톱을 물어 뜯어야 되는 진짜 어떤 네일 바이터 일렉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이제 환경 철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뭐 이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온난화 사기다 이렇게 지금 선거도 사기라고 그러죠. 하여튼 사기라는 말들을 너무 자주 써가지고 재선에 성공하면 앞으로 이제 4년 전 세계가 어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정말 이 발등의 불인데 그 아주 촉박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겁니다. 아마. 바이든은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전 세계가 협력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이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 환경 철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많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지금 뭐 어떤 뭐 정치 뭐 외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뭐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를 넘어서서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쪼록 그 이 전 세계가 이 기후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땅의 윤리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생태 중심 환경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타고 그 다음에 생태학 여러 모델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알도 레오폴드라고 하는 아주 이 그 생태 중심 환경 철학에서도 아주 하나의 이제 고전으로 남아 있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번역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래군의 12달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달, 2월달 이런 식으로 그때 있었던 그런 환경적인 변화나 어떤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책의 맨 처음에서 그 내용을 읽어봤죠. 우리가 이제 정말 농장 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음식은 마트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난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난방기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제 장작도 패보고 직접 이제 농사도 지어볼 때 그런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알도 레오폴드는 이 모래군의 12달에서 특히 이제 땅의 윤리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에세이집입니다. 수필집인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아주 이 생태 중심 윤리에 대한 최초의 어떤 체계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이제 그 생태학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같이 이제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저본으로 삼아 공부할 만한 그러한 이제 에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연속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렵을 좋아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의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우리 이제 358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땅의 윤리 그랬죠. 이 예전에 뭐 대지 윤리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랜드 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의 윤리는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생태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학적 관점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에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태학 플러스 제가 또 여러분한테 그 안내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적 진화. 여러분 우리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도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자에게 빚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항목이 어떤 사회적 감정, 사회적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윤리적 확대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줄을 여러분 거기 보면은 환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냥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조건인데 환경적 측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에서 결국은 어떤 사냥의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스포츠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 이거는 이제 관심과 배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야생 동물을 관리하는 또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해 조수를 뭐 죽인다든가 뭐 그다음 뭐 어떤 사냥 시즌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동물권하고 폴 테일러처럼 생명 중심 윤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냥은 비윤리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 생명 중심 그 환경 철학만 봐도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갖고 그리고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나 우리가 생명 공동체 안에서는 생명 평등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윤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정당화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크레이션 스포츠 목적으로 뭐 트로피 사냥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짐바브웨에서 국민 사자로 불리는 세실이 결국 이 트로피 사냥 돈 내고 이제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죽는 또 사태가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죠. 359쪽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낚시도 사냥이겠죠. 일종의 미끼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미끼를 가지고 또는 덫을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생명중심 환경철학에서 봤듯이 결국 덫을 놓는 사람이 덫에 걸리는 어떤 야생동물이나 이런 존재에 비해서 우월하고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는 자가 속이는 자보다는 열등하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낚시 얘기도 여러분한테 많이 드렸지만 바로 이제 낚시의 사냥까지 낚시를 가지 사냥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냥하는 이유 여러 가지죠. 두 번째 단락 보면 스포츠 목적, 생존, 상업용 사냥, 전리품을 위해서 어떤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생태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생태학적인 전체주의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일종의 뭐 군살 빼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냥 방법은 다양하죠. 여기 나오듯이 뭐 걸어서 뭐 개를 풀어서, 멧돼지 사냥할 때 이제 개를 많이 풀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헬리콥터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트로피 사냥을 할 때 보면은 뭐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헬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총격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60쪽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냥꾼 윤리 강령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사냥 윤리예요. 아니 무슨 사냥하는데 윤리가 필요해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학적 관점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시즌이 아닌데 사냥하고 불법적으로 사냥하고 동물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고, 물론 이게 동물권 동물복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뭐 차량을 이용하거나 밀렵 뭐 이런 것들, 미끼를 사용해 동물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그래서 사냥 윤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냥윤리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362쪽으로 가보면 이 알도 레오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사냥을 좋아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 관심 분야도 수렵 관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일대 네, 이막부에서 사냥관 관리라고 하는 책도 이제 출간을 했다 이거죠. 자, 362쪽에 그 서론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알도 레오폴드의 이제 땅의 윤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생태 중심 환경 윤리 그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태 중심 환경 철학입니다, 여러분. 네. 레오폴드가 살아 생전에 이 생태학이 이제 그 발전을 시작했고, 이 생태학을 통해서 어떤 윤리의 진화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 이것을 이제 그 굉장히 관건으로 삼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래군의 12달에서 특히 땅의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그건 분명히 그 생태학의 발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레오폴드가 이 사상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포식자 있죠, 포식자, 프레데터라고 하는데, 포식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요. 뭐 처음에는 이 포식자에 대한 인식이 보존주의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생태학적인 관점으로다가 전환이 됩니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그 레오폴드는 이 사냥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냥감을 갖다가 이제 자원 또는 작물이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포식자를 해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그 36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포식자에 대한 보존주의적 입장이 초기예요. 처음엔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 인용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포식자, 이 포식동물이 목장주의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사냥감이 부족할 때는 포식동물을 줄이면 당연히 상황이 호전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해충들이라고 하는 이 포식자와 그 다음에 이제 자원으로서의 이 사냥감, 요거를 적절하게 잘 조절만 하면은 사실상 목장주나 사냥꾼이나 서로 윈윈하는 관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공리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오폴드가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현장 경험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사고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보존주의적 접근에서는 자연은 뭐냐 그러면 그냥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대상이고 뭐 도구적 가치만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그런데 인간이 목적대로 조작해도 되는 그러한 단순한 대상으로 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포식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죠. 이 생태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 대상이 아니라
대단히 이 상호 연관성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포식자 절멸 정책을 한번 써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감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계론적인 접근은 당연히 이제 지구를 갖다가 뭐 어떤 죽은 존재로 취급하지만, 한 줌의 흙 속에도 엄청난 유기체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구 자체도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주의의 공리주의적 경제적 계산에서 이제 도덕적 문제로서 환경 보전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전환됐기 때문이고, 그 밑에 이제 인용문 2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구가 죽은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기체다. 이러한 관점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기계적 대상으로 자연을 볼 때는 그냥 도구적 가치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생태주의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전환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산처럼 생각하기라고 얘기해요. 이 산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생태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태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정말 산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보면서 그것에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통찰하는 그러한 그런 뭐 어떤 태도 변화, 어떤 자각, 이런 것들이,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땅의 윤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디세우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디세우스한테는 노예는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자 노예들인데 그 구원자들하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처단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죄의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노예는 그냥 이게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냥 물건이라고,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뭐 성차별주의자의,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어두움도, 그런 그림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뭐 여하튼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때 그랬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을 갖다가 그냥 로크적 관점에서 이제 재산으로 보는데, 여러분 로크가 인간의 노동하고 섞이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로크적 관점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재산으로만 봤지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로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맨 처음엔 이제 레오폴드가 이제 도덕 확대주의로 가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물, 동물, 뭐 흙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생명권을 동식물, 뭐 흙, 물 이런 데도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원으로서의 그러한 차원을 그럼 완전히 버린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땅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태 중심 환경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개별 존재가 아니라,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생태계 전체, 생명권 전체로 확장을 시켜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그러한 사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윤리의 핵심 주장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과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뒤에 가면 왜 그런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서 옳다. 그리고 그 반대다.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생명 공동체에 이로우면 옳고 아니면 그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선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명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윤리적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뒤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68쪽으로 보면은 레오폴드가 이 생명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생명 피라미드, 땅의 피라미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생태학의 여러 모델들을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유기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슬리의 생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생태계 모델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모델이 있고, 거기하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카오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태학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학자의 수만큼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생태학적인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거기에서 상반되는 윤리적인 당위가 또 따라 나와요. 여러분 가이아 모델 보시면 결국 가이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생태계의 어떤 보호와 보존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지만, 어찌됐든 뭐 이 지구가, 어머니 지구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인간이 어떤 조작을 하고 간섭을 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윤리적 결론은 상반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레오폴드는 생태학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땅의 윤리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모델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유기체 모델도 나오고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도 나오고 에너지 모델도 나와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유기체 모델은 텐슬리가 그건 하나의 은유, 비유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후기로 가면 이 유기체 모델은 사라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엘턴의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하고 텐슬리의 에너지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 중심 환경 철학하고 다른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생명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생물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환경이 절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도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먹이사슬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거라든가 먹이사슬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하고 이 에너지 모델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생명 공동체의 본질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레오폴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반적인 규범적 처방이 나오는데 369쪽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양한 생명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규칙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간섭이나 조작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제약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생태적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모래군의 12달에서 2월 이야기, 이게 좋은 참나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제 7쪽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농장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두 가지 정신적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70쪽의 인용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제 참나무의 전생에 아주 읽어보면은 그 상당히 생태학적인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생태계는 아주 무한한 이렇게 상호 의존성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참나무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원은 사용되지만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 재순환되는 것이다 라고 371쪽의 두 번째 단락의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땅의 윤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철학적 대안이 될 수가 있냐 그러면, 첫째, 땅의 윤리는 상당히 포괄적 시야를 제공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중심 환경 철학은요, 야생지 보존이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자연 보존, 에너지, 자원 고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의 윤리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생태학적인 그러한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개체주의적 생명 중심적 접근이 갖고 있는 반직관적인 결론들을 피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302쪽에서 파티오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폴 테일러의 뭐 5가지 우선성의 원리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잔디밭을 갈아 엎을 거냐 말 거냐를 놓고서도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윤리다. 그리고 이제 372쪽이에요. 이 땅의 윤리는 철저히 탈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 철저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간도 이 생태 공동체 내에서는 뭐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땅 공동체의 그냥 구성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72쪽 그 레오폴드의 이제 전체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핵심 주장, 땅의 윤리의 핵심 주장을 요약한 문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윤리적 전체주의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이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거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로 나온 게 이제 사슴 군집하고 개체 사슴을 이제 죽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윤리적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생태 공동체와 관련해서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왜 합리적이냐? 여기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그 생태학적 전체주의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있었고,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체주의가 있었고, 윤리적 전체주의가 있었거든요. 이 3가지를 여기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원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전체주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프랙티컬한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인식론적 전체주의가 또 함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생태적 전체가요 사실은 실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실제성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었던 그 생태학의 어떤 전체주의의 3가지 내용을 전부 이것이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조금 마지막 쪽으로 가면 생태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처럼 생각하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인식론적인 전체주의, 형이상학적 실체성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인식론적 전체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뭐냐 그러면 생태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그래야만 여기 나오지만 이제 뭐 그땐 나비가 나왔지만 여기 이제 늑대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면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이 윤리적 전체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땅 그 자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기체 모델이 함축한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는 유기체 모델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4쪽에 그 인용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살아있다면 지구가 도덕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윤리적 전체주의를 우리가 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학자만큼 많은 생태학의 모델이 있고 가이아 가설을 놓고만 봐도 보호와 보존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조작과 간섭의 원칙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윤리적 함의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델에 따라서도 그러지만 모델 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 레오폴드는 이제 생태학의 발전사의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저작 속에는 세 가지 모델이 모두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태학의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던 유기체 모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모델도 나오는데 어떤 것을 나중에 후기에 가서 포기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유기체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텐슬리의 이 생태계 이 모델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고 비유이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은 더 이상 유기체 모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먹이사슬하고 회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76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생태계에 대한 레오폴드의 모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후기 저작에서 유기체 모델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주의적 윤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를 도출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다라고 해서 데이빗 흉부터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제 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당위 사이에 이 가교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37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실과 당위 간격을 메우는 한 가지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적 전통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그리고 자연법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로부터 당위로 다리가 놓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목적론적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380쪽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우리는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그 어떤 진화론적 관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뭐 자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적응 이론이죠. 그리고 자연 선택 이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생존 투쟁이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오히려 굉장히 뭐 맹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화라는 거는 진보가 아니에요. 예, 이퀄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당위로의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목적론적인 어떤 전통과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태학적 사실에서부터 윤리적 가치로의 그러한 어떤 전환이, 그러한 도출이 어떻게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냐.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윤리를 땅으로 확대하는 것에 함의된 윤리적 혁명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뀔 때에만 가능하다고 레오폴드는 주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실에서 당위는 못 끌어내요. 끌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심리 변화, 태도 변화, 이게 이제 성품의 윤리학인데 이런 것이 믿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위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덕과 생태교육을 통한 심리 변화가 존재와 당위의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에서 당위가 나오려면 여기에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태의식입니다. 그래서 인용문 다음에 보면 생태계로 윤리를 확대하는 윤리적 전체주의는 인간이 땅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학적 관점을 갖게 되면 돼요. 생태학적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에서도 봤지만 그러한 어떤 생명 중심적 관점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당위를 끌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생태학으로부터 배워서 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탄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존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당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생태학은 규범윤리보다는 도덕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는 도덕법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덕윤리라는 거예요. 버처 에식스죠. 조금 있다가도 또 나올 겁니다만 결국 여러분 이 땅의 윤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태계를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가 따라 나오냐 그러면 덕윤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돼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과 윤리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82쪽.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도전이고 대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생태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특히 이제 과학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흙을 밟고 그 자연에서 뛰놀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살았던 사람하고는 굉장히 많이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 교육을 강화했을 때 과학자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뭐 정복하고 뭔가 자원으로 활용하는 식으로만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과 더 친화적인 그러한 어떤 경로들, 그런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생태학적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뭘로 가냐 그러면 처음엔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주의적 윤리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밑에서 땅의 윤리가 갖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톰 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 파시즘이란 얘기를 했죠.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체주의는 결국 뭡니까? 이제 국가 우월주의예요. 우리 이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요. 개인은 그냥 국가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체를 위해 개체의 선을 희생하는 거, 그건 당연하게 용인된다라고 하는 거. 우선은 생명 공동체가 개별 구성원에 앞서는 거예요.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정말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뭐냐 그러면 인간 사냥도 허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그런 조화, 온전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개별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죽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 전체주의의 이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환경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 파시즘을 얘기하게 되면 전체주의하고 양립이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실용주의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환경 파괴를 감안한다면 그냥 생태계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건 프랙티컬한 문제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갖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자. 근데 이거는 일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환경 파시즘이고, 인간의 뭐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전체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두 사람의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돈 마리에타인데, 이 돈 마리에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 다원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 다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하고 저런 원칙하고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옳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의 선이 그 옳고 그름에, 여기 좀 보시면 유일한 원천이냐, only한 거냐, 아니면 most important한 원천이냐, 아니면 그냥 한 가지 원천이냐.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근데 여기에서 뭘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원천 정도로 보면은 385쪽이죠. 마리에타는 윤리적 전체주의가 옳고 그름에 그냥 한 가지, 그냥 새로운 원천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유일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게 파시즘으로 귀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그 도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하나의 원천일 뿐이다. 이 생명 공동체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레오폴드는요 도덕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냥 하나의 원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에타가 이 도덕 다원론으로 어떻게 이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좀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래요. 이 환경 철학자로서는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단일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태적 다양성을 갖다가 더 추구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대단위로 뭐 농사를 짓고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농약을 안 주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 따라서 다 옳을 수 있다. 또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고 저 입장에선 옳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도덕적 상황 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덕 다원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접근은 이제 존 몰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어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이 a thing이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은 개별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일종의 어떤 규칙이나 태도로 보자. 이게 성품의 윤리학을 가져오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개별 행위로 보는 거를 직접 전체주의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 어떤 것을 어떤 성품이나 태도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걸 간접 전체주의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반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공적이진 않아요, 이게. 하지만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간접 전체주의와 직접 전체주의는 같은 처방을 내놓거나 다른 처방을 내놓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품의 윤리학으로 보는 이러한 주장도 그렇게 레오폴드의 그 윤리적 전체주의를 아주 그 완벽하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작업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 좀 종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387쪽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연의 생태적 복잡성에 대한 레오폴드의 인식. 이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레오폴드가 그 포식자에 대한 인식 변화만 봐도 보존주의적 입장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자연의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유기체로서의 어떤 자연이라든가 이 인식이 완전히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도덕적 복잡성. 그러니까 이 그 마리에타, 돈 마리에타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 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오히려 정답은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게 이론론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접근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도덕 다원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몰린의 간접 전체주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거는 성품의 윤리학, a thing이라고 하는 거 개별행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 성향이나 태도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이것을 갖다가 그 좀 종합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는 게 불확정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38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태계의 온전함과 안정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는 태도나 성향, 관습에 인도되어야 한다. 결국 여러분 현대 환경철학, 현대에 오면서 환경철학이
예전에 일종의 그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협소한 윤리학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규범 윤리학이죠. 하지만 이제는 돌봄, 듀티에서 케어링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한 이것은 사랑이나 존경, 감탄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389쪽에 보면은 이제 의료윤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말기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밝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호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입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한테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있겠냐.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390쪽에 보면은 이제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지침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인 지침이어야 한다고 이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평상시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갖다가 평상시에 이제 작성하지 않고 아주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을 때 과연 그런 치료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결국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이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평상시에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그래도 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0쪽에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보면, 나는 이러한 결정이 사실 나조차도 명확히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찬성이나 반대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정말 수학적 방정식을 풀듯이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입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사실 수 있다, 그걸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많은 경험을 가졌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결국 이것이 그 환자에게 그냥 무의미한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유언처럼 이것이 직접적 지침이 아니라 간접적 지침이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이런 성품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도 도덕교육과 도덕심리학은 윤리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리의 진화라고, 도덕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감정들, 사회적 공감, 그런 것들, 사회적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윤리적 확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윤리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땅의 윤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학과 윤리적 진화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태계를 도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능하냐 그러면은 바로 그런 사람의 성품의 윤리학으로서의 그런 생태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태도와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마지막 반론이 있는데 지금 뭐 유기체 모델, 공동체 모델, 에너지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땅의 윤리에 적절하겠느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기체 모델은 더 이상 그 인기가 없고 이것은 이제 주류 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393쪽에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생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 공동체가 394쪽의 첫째 줄에 보면은 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공동체가 그런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생물학적인 과정이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생태계의 건강이란 개념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생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 경우들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의 윤리를 도구적이고 비전체주의적 가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생명 공동체의 건강성 유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의 안녕에 공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떤 전체주의적인 논의가 아닌 오히려 비전체주의고 이 생명 공동체가 오히려 도구화될 수 있는 도구적 차원으로 그 전락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알도 레어폴드의 어떤 주석가로서의 이제 캘리코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캘리코트가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그 비판 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윤리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반박하고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데, 우선 여러분 395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이러한 이제 반론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가교를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캘리코트는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도덕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 태도, 성향, 애정 등의 인간 감정으로부터 윤리가 나오니까 그냥 결국은 이 그 존재와 당위의 이 가교는 도덕감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396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사실상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러한 그 단계들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라는 건 인간의 심리의 기본 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그 인간의 감정, 그것이 윤리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근대 윤리학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인용문의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가족애를 다윈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휴մ 스미스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고대 윤리학에서 보면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성 중심주의에 있어요. 주지주의거든요. 근데 근대에 와서는 데이비 휴미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이제 복종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감정을 사후 정당화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이성이 한다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7쪽에 가보면
사실과 가치의 간격을 메우는 애정과 동정의 감정은 개인에서 확장되어 사회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그 도덕의 기초로서의 도덕감,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398쪽에 있는데, 감정은 윤리의 기초로서 불안정하다. 그것이 감정이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단절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죠. 제 자식한테는 유대감이 있을 수 있어도 타자의 자녀들한테 하고는 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인간의 심리는 윤리학의 충분한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이건 그냥 원래 그래요. 어느 라인에 쓸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개를 흔드냐, 개가 꼬리를 흔드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성이 우위에 있냐, 감정이 우위에 있냐. 그것은 정말 그 고대 윤리학과 그 근대 윤리학의 엄청난 현격한 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직도 논란이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399쪽에 가보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감정과 동감, 사랑에 기초한 윤리학일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대자르댕도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만 이러한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을 한번 갖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체력을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어떤 아주 뾰족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400쪽으로 가보시면 결국은 계몽된 자, 큰 자죠.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이기주의로 환경주의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01쪽에 보면은 켈리코트가, 이 주석가인 켈리코트가 생태학에서 형이상학으로 그리고 다시 윤리학으로 이게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형이상학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나 생태계를 그러한 어떤 개별 구성원보다도 더 실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있잖아요. 글로 넘어갔다가 다시 윤리학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생태학적 사실로부터 윤리적 가치로의 가교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생태학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몽된 자아로서, 확장된 자아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위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코트가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서 얘기하면 또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정답이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런 어떤 쉬운 정답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 문제점들을 안고서 그러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켈리코트가 땅의 윤리에 귀속시킨 기능주의적 에너지 모델이 자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인지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 형이상학과 인식론이 과학보다 앞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과학 철학에서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 태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철학적 가정 없이 시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태학적 모델, 어느 것이 정확하게 생태학을 그대로 자연에 대한
서술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학은 이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이 바라보는 무지개하고 동양 사람이 바라보는 무지개가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점 선취의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2쪽에 가보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계몽된 자기 이익, 이게 바로 이제 생태학적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403쪽으로 가면은 동심원 모델이라고 중간쯤에 나오는데, 가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친척으로 점점 이제 뭐 지역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자, 404쪽에 보면은 환경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땅의 윤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논의의 시작부터 그것이 안고 있는 그 어떤 그 두 가지 큰 어떤 반론들, 또 그것을 또 넘어서려고 하는 캘리코트의 어떤 주석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지만 여전히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4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철학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건 여러분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학자만큼 생태학의 모델이 있고, 동일한 생태학 모델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도출되는 당위는 모순적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이것은 도덕법, 어떤 듀티, 리스폰시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어떤 케어링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성품의 문제고 어떤 태도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생태학적인, 생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주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생태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당위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생태학적 사실에 우리의 어떤 성품의 윤리학, 그럼으로써 우리가 환경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의 윤리, 그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교훈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결국 우리는 그 정말 이제 산처럼 생각하기,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기주의를 환경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확대된, 계몽된 어떤 자기 이익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논문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 생태적 합리주의,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급진적 환경 철학 트로이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계량주의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요, 좀 고쳐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환경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레디컬한 주장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돼요. 이건 그냥 단순히 몇 가지 고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혁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급진적 환경 철학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정말 완전히 세계관부터 사회 구조까지 이 모든 문제를 혁명적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유언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여전히 우리는 어떤 편협함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 좀 철저한 탈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그 개량주의적인 그런 환경 철학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주소만 깨닫고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논의가 좀 복잡하고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고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해 놓고 계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